제가 알아서 할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스칠 때 그 향기에 취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더 집중되어 갔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입술을 살짝 깨물며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리의 손가락이 서로 얽히면서 마치 서로의 삶도 잠시나마 얽히는 듯 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65살 이덕구라고 합니다. 대학 동기인 민수의 아버지 장례식이 있어서 급하게 대전에 갔습니다.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원래는 당일치기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마지막 KTX를 놓쳐버렸습니다. 덕구야,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라.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도 되고. 민수가 제안했지만 괜히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근처에서 하룻밤 묵을 곳만 찾으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대전역 근처를 돌아다니며 잠자리를 찾았습니다. 요즘 모텔들은 다 비싸더라고요. 5만 원, 6만 원씩 하니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좀 외진 골목에서 낡은 여인숙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하룻밤 자는데 뭐 문제 없겠다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방 있나요? 있어요. 있죠. 오늘 한 명도 없었거든요. 3만 원에 해드릴게요. 3만 원이면 그럭저럭 할 만했지만 그래도 좀 비싸다 싶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 그럼 2만 원에 해드릴게. 제가 또 망설이니까 만 원으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5천 원까지 내려갔어요. 1박에 5천 원이면 찜질방보다 싸네요. 자고 갈게요. 그냥 싸서 좋았어요. 1박에 5천 원이면 거저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줌마가 저를 구석의 끝방으로 안내해 줬어요. 방은 시설이 좀 낡긴 했지만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아까 그 아줌마가 뭔가 전해줄 게 있나 보다 했어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들어온 건 아까 그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다른 여자분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딱 붙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빨갛게 칠했고 꽤 예뻐 보였어요. 긴 밤은 5만 원, 짧은 밤은 3만 원이에요. 갑자기 돈 얘기를 해서 당황했습니다. 3만 원은 뭐고 5만 원은 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방값은 5천 원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비용이 있다는 건지. 여자분이 제 반응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서로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가보라고 하셔서 왔는데 찾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잠만 자려고 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여자분도 당황한 듯 했지만 그래도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급하게 일어나면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굴러떨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였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여자분이 급하게 다가와서 저를 부축해 침대에 앉혔습니다. 제 발목을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아요. 발목이 벌써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을 실으려고 하면 심한 통증이 왔어요. 괜히 저 때문에 다치시고 어째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오빠라고 부르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저를 그렇게 정답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여자분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제가 다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추가비는 받지 않을게요. 대신 제가 좀 돌봐드릴게요. 그러면서 제 발목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행씨가 수건에 차가운 물을 적셔서 발목에 아이스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마사지도 해주었어요. 처음엔 아팠지만 점점 시원해졌습니다. 찜질을 받으면서 점점 편안해졌어요.
발목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기분이 언제 적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은행이라고 해요. 오빠는요? 이덕구입니다. 몇 살이세요? 올해 65살이에요. 저는 56살이에요. 저보다 9살 어렸습니다. 은행이라는 이름이 특이하면서도 예쁘게 들렸어요. 오빠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친구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왔다가 KTX를 놓쳐버렸네요. 아이스 찜질을 계속했지만 여전히 발목이 아파서 일어서기가 힘들었어요. 오빠, 제가 다치게 해서 미안하니까 추가금 없이 해드릴게요. 오빠는 그냥 누워만 있으면 돼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은행씨를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생각보다 훨씬 예뻤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씨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치우자 제 심장은 마치 젊은 날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괜찮으세요? 은행씨가 속삭였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마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년처럼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은행씨의 노란 천이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가 이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달빛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이 마치 명화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몸에도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 때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은행씨의 세심한 배려가 놀라웠어요. 제가 다친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모든 걸 조심스럽게 해주었습니다. 발목의 통증은 어느새 잊혀졌어요. 이제는 다른 종류의 감각이 온몸을 지배했으니까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이어졌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폭발했습니다. 달빛이 만드는 그림자들이 벽에서 춤을 추고 우리도 춤을 췄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스칠 때 그 향기에 취했어요. 달빛이 그녀의 등 뒤에서 비쳐 마치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더 집중되어 갔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입술을 살짝 깨물며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리의 손가락이 서로 얽히면서 마치 서로의 삶도 잠시나마 얽히는 듯했어요. 그 후 은행씨는 제 팔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습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제 것과 함께 울렸어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침묵 속에 머물렀어요. 이런 경험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따뜻함이었어요. 은행씨와 함께한 그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 후 은행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아침에 어떤지 보러 올게요. 은행씨가 나간 후에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픈 것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은행씨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집에 있는 아내 생각도 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아내가 지금 제 상황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어차피 관심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는 10년째 각방을 쓰고 있고 대화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은행씨의 따뜻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나 봐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은행씨가 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발목이 더 부어 있었습니다. 밤사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일어서려고 해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은행씨 목소리였습니다. 두근거렸어요. 네, 들어오세요. 은행씨가 들어오면서 제 발목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많이 부었네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은행씨가 택시를 불러서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계속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대가 많이 늘어났네요. 3주 정도는 깁스를 하셔야겠습니다. 3주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루 자고 가려던 것이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깁스를 하고 나니 정말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목발을 짚어야 했고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인숙에 좀 더 계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은행 씨의 제안에 고민이 되었어요.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저 때문에 다치신 건데 어떻게 그냥 보내드려요. 결국 여인숙에서 더 머물기로 했어요. 은행 씨가 주인 아줌마와 이야기해서 같은 금액으로 일주일 정도 더 있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일주 정도 대전에 있다 갈 거야.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그렇게 저는 대전에서 예상치 못한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몰랐어요. 여인숙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니 정말 환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깁스한 다리로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은행 씨가 죽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식사하는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살았거든요. 하루 3번씩 은행 씨가 식사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것이 언제 적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약도 시간에 맞춰 챙겨주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 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첫날엔 서로 어색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돌봐주니까요. 하지만 은행 씨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해주어서 점점 편해졌어요. 오빠, 가족분들은 걱정 안 하세요. 집사람한테 문자는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은행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 상황을 설명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둘째 날부터는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은행 씨가 방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뭐 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제 거의 반퇴직 상태예요.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집에서도 할 말이 별로 없어서요. 우리 부부가 이런 사이라는 것을 남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행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셋째 날 저녁, 은행 씨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표정도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 남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계속 돈을 요구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저를 잡으러 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 무서워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남편이 고스톱을 너무 좋아해서 돈을 다 날리고 빚까지 지고 나중에는 사기까지 쳤어요. 은행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하기 힘든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빚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나이가 있어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56살이라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딸이랑 아들도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일로 들어가니까 연락도 안 해요. 창피해하는 것 같아요. 자식들마저 연락을 안 한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은행 씨 같은 좋은 분이 왜 그런 고생을. 오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은행 씨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알게 되니까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었거든요. 저는 아내와 소원해진 관계로 인한 외로움이 있었고 은행 씨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나니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외로움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은행 씨.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간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서로 의지하게 되고 있었어요. 넷째 날부터는 정말 편해졌어요. 은행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목 통증보다도 은행 씨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컸어요. 오빠, 발목은 어떠세요? 찜질 해드릴까요? 은행 씨가 발목에 수건으로 찜질을 해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찜질을 받다가 무심코 은행 씨 손을 만진 적이 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오빠, 은행 씨도 뭔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조금 빨개졌거든요. 그때부터 둘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대화할 때도 더 가까이 앉게 되고 자연스럽게 손이 닿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은행 씨가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어요. 함께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편안했습니다. 집에서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메마른 일상이었습니다. 아내와는 10년 넘게 각방을 쓰며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은행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대화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오빠는 집에서는 어떠세요? 부인분이랑 사이가 좋으세요? 10년째 각방을 써요. 대화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남남처럼 살고 있어요. 오빠,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그런데 은행 씨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은행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오빠. 오빠랑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어요. 그 빛 아래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것은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렘이었을까요? 그 순간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흘렀어요. 마치 오랜 시간 서로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끌림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사랑과 위로를 갈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때로는 말없이 서로의 숨결만 느끼며 때로는 속삭이듯 오랜 시간 간직해온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기,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그녀의 따뜻한 숨결, 모든 것이 제게는 위로였어요.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섯째 날부터는 둘 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어요. 단순히 간병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은행 씨, 저 때문에 다른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빠 돌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도 생계가 있으실 텐데 걱정 마세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은행 씨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고민이 생겼어요. 은행 씨,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은행 씨랑 헤어지기 싫어요. 오빠, 저도 그래요. 오빠가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둘 다 이별이 두려웠어요.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다시 멀어지는 게 싫었거든요. 오빠,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은행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이 생각났습니다. 저에게는 서울에 아내가 있었고 은행 씨에게는 대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관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행 씨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미래의 일은 미래에 생각하고
지금은 서로에게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오빠, 제가 서울로 갈 수도 있어요. 정말요? 하지만 은행씨 일은 어떻게 하고요? 서울에서 다른 일을 찾으면 되죠. 오빠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남편과는 이혼할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은행씨의 말이 고맙고 감동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다가오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던 것이 진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65살과 56살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은행 씨는 저를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었어요. 발목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챙겨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음의 위로였어요.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은행 씨도 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했어요. 남편은 감옥에 있고 자식들은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만이 은행 씨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깁스는 아직 있었지만 KTX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내일 정말 가세요. 그래야죠. 너무 오래 폐를 끼쳤어요. 오빠, 폐라니요.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일주일이었는데. 저도 그래요. 은행씨,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밤 은행씨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 아쉬워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씨, 서울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정말요, 오빠? 네. 은행씨 같은 좋은 분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해요? 이런 일 그만하세요. 오빠, 정말로 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제가 서울 가서 꼭 연락드릴게요. 은행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다릴게요, 오빠. 꼭 연락 주세요. 네, 은행씨, 약속해요. 서로 번호를 주고받고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은행씨와의 일주일이 끝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1시간 30분 동안 계속 은행씨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이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단순한 우연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경험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발목을 다친 것도, 여인숙에 머물게 된 것도 모든 것이 운명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은행씨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아내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65살에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은행씨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였거든요. 나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시선도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깁스 때문에 조금 불편했지만 혼자 다닐 수는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대전에 무슨 일주일이나 갔다 왔어. 갑자기 친구 아버지 장례식 갔다가 좀 늦어졌어. 저는 깁스를 한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도 아내는 왜 다쳤는지 괜찮은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무관심한 표정으로 다시 TV를 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아내가 한 말의 전부였어요. 아내는 항상 이런 식이었지만 대전에서 은행씨의 따뜻함을 경험한 후라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남 같은 관계였어요.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제 방에 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행 씨가 그렇게 세심하게 돌봐주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제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대전에서의 일주일과 서울에서의 현실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고민이 더 커졌어요. 은행 씨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행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감옥에 가고 자식들은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었거든요. 예쁘고 착하신 은행 씨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었어요. 사이가 나빠도 법적으로는 부부였고 사회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씨를 책임진다고 했지만 퇴직을 앞둔 제가 과연 그럴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요? 친구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으로는 은행 씨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은행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빠, 잘 도착하셨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행 씨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함께 가자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할까요?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요. 은행 씨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더 쓰고 싶었지만 차마 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씨가 기대하고 있는 말을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언제 서울에 가면 될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답장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일주일 동안 은행 씨에게서 계속 문자가 왔어요. 처음엔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오빠, 저 뭘 잘못했나요? 왜 연락이 없으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대전으로 내려와 주세요. 오빠,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살자고 하셨잖아요. 문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행 씨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워하는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답장은 할 수 없었어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대전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비겁하게도 쌀쌀맞은 아내가 있는 평범한 일상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답답해도 안정적인 생활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었어요. 65살의 나이에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의 마음도 컸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은행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 매일 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행 씨의 따뜻한 마음씨와 관심과 다정함이 그리웠고 함께 나눈 대화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들이 저를 묶어두고 있었어요. 2주일쯤 지났을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 씨를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 자신도 이런 갈등 상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었고요. 결국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실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마지막 문자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게 서로에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은행씨, 미안해요. 같이 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1주간 정말 고마웠어요. 건강하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은행씨 번호를 차단했어요. 계속 연락이 오면 또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은행씨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이 나이에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 큰 모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도 자주 은행씨 생각이 났어요. 대전 방향으로 가는 KTX를 볼 때마다, 뉴스에서 대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대전, 아름다웠던 기억만 간직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은행씨와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거든요. 비록 이루어질 수는 없었지만 그 자체로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주일이었어. 첫사랑 같은 감정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을 넘기에는 용기가 부족했어요. 은행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더 이상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았거든요. 아내와는 여전히 각방을 쓰며 대화 없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일상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습관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깁스를 제거한 후에도 가끔 발목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은행씨가 찜질을 해주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배려 깊은 마음씨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릿해져 갔어요. 일상의 무게가 추억의 아름다움을 서서히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친구 민수를 만났을 때도 대전에서의 일주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만의 비밀이었거든요. 그 일주일은 오직 저와 은행씨만이 아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도 은행씨에 대한 그리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외로울 때마다, 아내와의 차가운 관계를 실감할 때마다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은행씨도 이제는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했어요.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야.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맞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전에서의 경험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현실 도피의 성격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의 메마른 관계, 외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은행씨에 대한 감정을 더 크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평소에 아내와 관계가 좋았다면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씨와 보낸 시간은 진실했어요. 그 따뜻함, 그 배려, 그 사랑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어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어요. 은행씨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일상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현실은 현실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것을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가끔 대전 뉴스를 볼 때, KTX가 대전역을 지날 때 은행씨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이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은행 씨도 잘 지내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안부를 전했어요. 직접 연락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은행 씨와의 일주일은 제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아름답지만 아픈 기억으로 말이에요. 비록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로 인생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로맨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것. 모든 만남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주일은 소중했어요. 메마른 일상 속에서 느꼈던 생생한 감정들,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했던 마음들이 제게는 큰 의미였거든요. 여러 번 후회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인생에는 때로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있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은행 씨,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대전에서의 아름다운 기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로 말이에요.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아래 따봉 모양인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되고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공감하셨든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든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이별을 겪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도 이루어지지 못한 인연도 모두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만남이 가득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